교수님, 그러니까 형님이랑 함께 중정에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글쎄요, 방문이란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방문은 어디를 들렀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형님은 방문하시지, 방문이 아니고 그냥 들어가셨다가 못 나오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뭐 제 유언 고백 그런 데서도 다 쓰고 그랬지만, 얘기가 길은데, 하여튼 그 이문동 청사에서 총무국의 박은규 씨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아침 출근 통근차 속에서 대공수사국의 김석찬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나한테 형님에 대해서 묻더라. 그래서 아주 훌륭한 분이고 존경하는 선배님이다. 그리고 동생도 중정 감찰실에 현직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하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학교 동창인 이재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들었을 때 전 솔직히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연루돼서 얘기 나온다는 그 자체가 저는 좀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형님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굉장히 있어요. 17살인가? 그건 20살 가까운데 형님 청년 시절에 저는 코올리게 소년이었어요. 모르죠. 그 사람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이제 저희 근무처는 남산이니까 남산 올라가는 그 드라마 센터 있는 쪽에 저희 감찰실 사무실이 있었는데 대공수사국의 김석찬 수사관한테 제가 연락을 했어요. 이문동에서 들어오자마자 제 그 소속 과장 이용섭 과장인데 직원 신상 문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정식 보고를 했어요. 만약에 형님께서 대공수사국에서 뭐 수사협조를 받아야 할 일이 있다든가 그럴 때 형님한테 비인격적인 대우가 없도록 좀 배려해달라. 제 소속 과장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정식 직원 신상사항으로 보고를 했죠. 뭐 과장이 아주 흔쾌히 그럼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놓고 나와서 대공수사국 김석찬 수사관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누굽니다. 좀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남산 분청사 직원 식당에서 둘이 만났어요. 아무래도 제가 어떻게 되는 일이냐 하고 물었죠. 한박 웃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금 검찰에 이 사건을 넘기기 위해서 송치라고 그러더라고요. 하기 위해서 보고서 다 썼고 기자회견 발표문 쓰고 있고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그분한테 얘기를 듣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돼서 알게 된 거죠. 그 형님한테 그날 저녁에 제가 갔습니다. 가서 혹시도 모르니까 이런 얘기 그런 얘기 좀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돌아왔는데 한 4월 뒤인가 이용섭 과장이 부르더라고요. 5국 10과 안흥룡 과장한테 좀 가보라는 거예요. 김석찬 수사관은 5국 국가였었거든요. 근데 5국 10과장한테 가보란단 말이죠. 5국 10과는 공작과예요. 그 안흥룡 과장한테 갔죠. 날 찾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서울법대 최정률 교수 동생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재원 이런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선처하겠습니다. 이래. 선처? 선처라니 속으로, 물론 제 속으로 생각이죠. 그 제가 그랬어요. 선처요? 우리가 선처받아야 할 노래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냥 협조를 좀 받을 수 있겠나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빨갱이 잡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협조하는 거죠.
그러면 형님을 좀 모시고 올 수 있겠냐고. 아니 빨갱이 잡는데 형님도 국가공무원이고 저도 국가공무원인데 서울대학은 국립대학 아니에요. 그야말로 제 마음속의 얘기죠. 방공을 국시로 삼는다는 나라에서 빨갱이 잡겠다는데 협조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연에서? 당연히 협조해야죠. 그러고 형님한테 꼭 그쪽에서 뭐 협조해달라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언제가 좋은지 서로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그 10월 16일이었던가? 오전에 들어가는 걸로, 모시고 들어가는 걸로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죠. 형님이 길을 압니까? 뭘 합니까? 근데 형님께서 휴강을 했다가 첫 강의를 하는 날 다시 처음 개강을 했는데 첫 시간부터 빠질 수가 없으니까 오해하자 이러시더라고요. 오해하시자고. 까농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형님께서 오해 들어오시겠다는데 오해합시다. 그러시자고. 그 오해 아스트리아 호텔에 만나서 차 한잔 둘이 마시고 궁정동 그 길로 이렇게 걸어서 남산 청사까지 갔어요. 근데 내가 감찰실 직원이라 뭐 정보부 안에 정보부라고 그러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그 사람들이 맡은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있고, 여기 정보부는 정보기관이에요. 국가안보기관. 이 차단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내 바로 옆에 직원이 위로부터 무슨 명령을 받고 직무를 집행하면은 서로 차단의 원칙으로 알라고 안 하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공과사가 분명한 거예요. 절차가 있잖아요. 변형철이라는 친구가 내려와서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그렇게 참 민망하잖아요, 형님께. 형님, 그냥 동생, 이 못난 동생 직장 이때 한번 봐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때 형님께서 웃으시더라고. 말로만 듣던 남산을 다 돌아와 보는구나. 그게 우리 두 형제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렇게 정보부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 오후 2시쯤 들어갔으니까 이제 퇴근이 6, 7시? 그러면 제가 감찰실 보안과에 있었어요. 보안과는 이제 국가기밀 그러면 인원일 수도 있고, 문서일 수도 있고, 장비일 수도 있고, 시설일 수도 있고, 또 그런 걸 국가기밀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고, 그런 걸 감사하는 직책이에요. 근데 대기관을 하는 게 아니라 중정 내부의 보안을 책임지는 부서죠. 그러니까 그런 출입 절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부서보다 확실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함에 맡기고 출입증을 받아가지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변영철인가 그 친구가 형님 모시고 들어갔을 때 넣었던 그 주민등록함에 형님 주민등록증이 그냥 놓여 있는 거예요. 협조하는 거면 뭐 몇 마디 물어보면은 4시간, 5시간 지났는데 좀 의아했죠. 아니 왜 안 나오실까? 뭐가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을까? 그래도 성급히 뭐 솔직히 사전심 상하는 얘기지만 칼자루는 개들이 줬잖아요. 개들 성질을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기분을 상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섣불리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형님관계로 인해가지고. 첫날이고. 그러니까 그냥 괴로웠지만 퇴근했죠. 그리고 형님 나오기만을 정말 목마르게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된 거죠. 선생님께서 수기에 돌이켜보면은 그 이후에 이제 형님 그 사망할 때까지 며칠간의 시간이 가장 후회가 조금 많이 남을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어떠세요? 그 당시 심경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그렇게 첫날이 지나가고 며칠 정도는 어떠신 마음이셨는지. 마음이야 뭐 이루 뭐라 형용할 수가 없죠. 그 다음 날이에요. 감찰실 실장이 부르더라고요. 가니까 감찰실장, 부실장, 감찰과장, 뭐 수집과장, 뭐 보안과장, 행정과장 다 앉아 있어요. 거길 들어갔어요. 어떻게 된 거야? 나한테 다 말해봐. 내가 선처해 줄게. 선처는 무슨 선처입니까? 뭘 말할 게 있습니까? 그리고 난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이용섭 과장한테 직원 신상상으로 정식 보고했습니다.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찰실장이 그 옆에 이용섭 과장한테 그랬어? 그러니까 예, 제가 정식 보고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감찰실장이 그때 얘기 들었으면 간첩이면 두 형제가 그때 도망을 쳐도 쳤지 둘이 손잡고 지발로 걸어 들어왔겠어? 손정호 감찰실장이에요. 딱 그러니까 대명갑 부실장이 전화기를 탁 들더니 5국 10가로 전화를 했어요. 분해 전화가 다이얼 전화인데 전화번호가 누가 나왔는가 고병은 계장이 나왔어요. 과장 바꿔라. 없다고 그러니까 과장한테 얘기해라. 니들 함부로 덮어 씌우는 식의 조사를 하면 안 된다. 과학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해라. 감찰실 부실장이 배명갑 씨가 그러더니 나보고 전부 잘했어. 직원 신상상으로 소속 과장한테 곧바로 보고한 건 아주 잘한 거야. 알았어. 가 있어. 그게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그걸 믿었어요. 아니 감찰실장이면 막강한 자리입니다. 감찰실 전 실장, 부실장, 전 과장이 있는 데서 5구에 전화해서 공정하게 조사해라. 과학적으로 조사해라. 덮어 씌우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나는 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상당히 위로를 받고 기대를 했어요. 이틀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이틀째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후회가 많이 남을 것이다. 남지 않겠느냐. 난 후회 남는 게 없어요. 후회라는 건 뭘까요? 뭘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을 때 후회가 남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거 감찰실에 권총 같은 거 있으니까 들고 가서 몇 놈 쏘고 형님 구출해 가지고 나올까요? 첫날은 그랬고 이튿날은 감찰실 부실장 감찰실 전체 분위기를 믿었고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출근했어요. 출근을 하자마자 총무과로 가라는 거예요. 총무과로 가라. 공직자에게 자기 소속 부서를 떠나서 총무과로 가라 그 얘기는 그 직이 면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징계위원을 간다든가 파면된다든가 해직된다든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총무과로 가라는 거예요. 내 일을 다 옆에 직원들한테 다 인계해주고 밤새 이런 일이 뭐가 분위기가 바뀐 모양이구나. 총무과에 앉아있는 거예요. 언제 대공수사부에서 내려보내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대공수사부 가서 조사받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총무과에 감시받고 있는 거죠. 다른 직원들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때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저녁 때 퇴근하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은 나에게까지 뭘 어떻게 할 만큼 만들지는 못했나 보구나 이놈들이. 퇴근을 했어요. 한 잠도 며칠 동안 못 잤죠. 이젠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뭔가 심상치 않게 들어가는 것 같아. 나를 그 전날까지 이해해주고 보호해주려고 노력했던 감찰실이 완전히 그야말로 안면을 바꾼다고 그러나요? 아주 냉정하게 돌아섰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은 어떤 상태였냐면 윤필용 수경사령관하고 이유락이가 뭐 다음 차례는 이유락이 형님 차례요 뭐 이랬다 그래가지고 윤필용 사건 강창성 보안사령관을 시켜가지고 윤필용이 소빙고로 다 잡혀가 있었어요. 윤필용 장군의 참모장은 손영길이에요. 육사 11기. 전두환 노태우랑 동기죠. 참모장, 수경사 참모장. 감찰실 우리 실장은 이재걸이었는데 그 전 실장이죠. 판사, 이유락 부장의 조카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울산 어디 국민학교 동기 동창이래요. 수경사 참모장하고 중정감찰실장하고. 남산 필동 있는데 거기 대학극장 있는데 거기 아닙니까? 맨날 만나서 같이 점심 먹고. 그러다 보니까 윤필령이 이유락이도 같이 어울려서 골프 치고 술 마시고 그러다가 사단이 난 거예요. 이재걸 씨도 손영길 장군이랑 다 같이 서빙고에 붙잡혀가 있어요. 그 후임자가 이제 신임감찰시장 손정호 씨가 와 있었던 거죠. 그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재걸 씨가 이유락의 조카였으니까 이재걸 씨는 서빙고에 가 있으니까 이재걸 씨 부인한테 찾아가야 되겠다. 서울법대 9회 동기 동창이거든요. 우리 형님하고. 가서 뭐 그야말로 부장한테 직접 탄원하려고 하면은 조카 며느리를 통해서 이유락 부장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은 나가서 연락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직원 중에 이재걸 씨하고 친했던 박헌식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감찰실에서 오전 5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받으니까 태성범, 공병철, 공무원대 맞을 거야. 그 두 사람이 그날의 감찰실 당직관인데 태성범 직원이 재영, 너 태성범이요? 예, 저 감찰과장님께서 7시까지 감찰실에 대기시켜 놓으라는 명령입니다. 7시까지 들어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제 니들이 나를 불러서 이제 대공수사국으로 나를 넘긴다고 그러는 거구나. 밤새 니들이 또 고문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일을 꾸민 모양이구나. 그렇지만 난 니들 또 뜻대로 돼주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좀 있다가 현관에서 신을 신는데 아내가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따라 나오더라고요.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죠. 딸이면 여자답게 키우고 아들이면 남자답게 키워. 그리고 돌아서 나왔어요. 그게 내 아내에 대한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 돌아서 나오는데 이렇게 좁은 길을 거쳐가지고 큰 길에 나오니까 중정 검은색 코로나 차량 무전기 IMTS 그 무전기를 다룬 차는 중정하고 청와대만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일본에서 직수입한 코로나 차량들이에요. 그게 딱 지키고 있더라고요.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거지.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뭐 원래 도망가냐. 택시 타고 남산에 갔어요. 계단이 많이 높아요. 한 계단 올라가는데 뭐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감찰실 당직관한테 가는데 태성범이고 공병철이 내 눈을 피해. 날 못 봐. 버벅거려. 뭔가 좀 그렇지만 형님 돌아가시리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 니들이 아마 나를 대공수사교에 넘기게 되는 게 민망스러우니까 나랑 눈을 못 마주치는구나. 뭐 그 정도 생각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전화벨이 따라랑 울리더니 감찰실장이 차 무전으로 당직실에 전화한 거예요. 최종선이 와 있나? 뭐 예, 와서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이 새끼야, 그럼 내가 원래 도망가냐? 와 있다. 그러면서 감찰과장을 만나서 그 다음 상황이 전개된 건데,
아까 말씀 중에 후회될 일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는데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야지 못했으니까 후회가 남죠. 그건 난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꼼짝달싹 못하게 운명이라는 건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 감찰 과장으로부터 형님의 사망 소식을 그때 듣게 됐는데요. 네.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감찰과장이 이렇게 왔잖아요. 둘이 앉았어요. 감찰과장이 뭐 서류를 보는 척하면서 눈을 나랑 안 마주쳐요. 나를 불렀잖아요. 나를 불렀으면 나랑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서류 같은 걸 들고 눈을 이렇게 깔고 그러면서 형수님은 아이들이 몇이라고 그랬던가 뭐 직업이 있으신가? 형수님 얘기를 꺼내는 거야, 아이들 얘기를. 지금 형님이 이시환이 형님이. 그때 직감적으로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샥 보길래 내가 눈을 똑바로, 감찰과장을 눈을 똑바로 마주쳤지. 우리 형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멍멍거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간첩의 죄를 뭐 자백하고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뭐 화장실에서 투신자살했다고 그런다. 화장실 어느 화장실이냐고. 딱 일어났어요. 내가 벌떡 깜짝 놀라 쳐다봐요. 가보겠습니다. 그리 가겠다고. 그랬더니 지금 거기 가봐야 형님 사체는 없대. 다 검사가 나와서 검시하고 국립수사연구소로 옮겼대. 당신들 마음대로 옮기고 막 그러냐? 당신들 마음대로 죽이고 당신들 마음대로 막 옮기고 그러냐? 이제 그렇게 하면서 형님 돌아가신 걸 알게 됐죠. 형님이 간첩이라고 자백했다. 그리고 투신자살했다. 그렇게 감찰과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떤 생각을 하냐고요? 놀고 있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중정 감찰실 요원이다. 남산 분청사에 가면 말이에요. 지하실에 조사실이 쫙 있어요. 그건 누가 관리합니까? 국가보안목표 시설이에요. 정보부의 모든 시설과 장비와 어디서 그걸 관리하고 감찰실 보안과에서 하는 거예요. 조사실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딴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가 통하겠죠? 그야말로 선수끼리 무슨 제가 그 말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형님은 간첩이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네, 그럼 선생님, 형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셨어요? 형님은 착한 분이에요. 아주 부드러운 분. 뭐 감격스러운 걸 보면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제가 쓴 수기에 형님에 대한 추억을 쓴 게 있는데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동선동 형님 댁에서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형수랑 그 일본 무슨 영화 잡지 같은 게 집에 있더라고요. 형수랑 이렇게 이제 보니까 뭐 스파르타쿠스 뭐 어쩌고 그런 게 화보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둘 다 일본말 모르죠. 가끔 영화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스파르타쿠스 뭐 이러고 보고 있는데 형님이 서재에서 뭐 논문을 쓰셨든지 뭐 책을 읽으셨든지 막 그러셨겠죠. 나오면서 보니까 시동생하고 부인하고 둘이 그러고 뭘 들여다보고 계신가. 뭐 보는 거야? 이 스파르타쿠스 이거 보고 있다. 그거 나 외국에서 나 봤다 그래. 그러니까 형수가 나랑 막 그거 얘기 좀 해달라고. 영화 얘기 좀 해달라고. 영화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스파르타쿠스라는 게 뭡니까? 로마에 저항한 노예 반란 아닙니까? 검투사였던가? 근데 거기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는 거 아니? 진 시몬스 여자 배우가 노예 아내가 스파르타쿠스의 아들을 스파르타쿠스라는
스파르쿠스는 십자가의 형을 받아서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스파르쿠스의 아내가 그 아들을 이렇게 받들어 스파르쿠스한테 보여주면서 It's your son. He's free. 얘는 우리 같은 노예가 아니다. 자유인이다.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근데 눈물이 쫙 흘러 진짜. 그게 우리 형님이야. 그럼 우리도 같이 눈물이 글썽글썽해. 어렸을 때야 하는 형님께서 영화를 보고 오셨어. 영화를 보다가 막 울었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한국 영화는 유치한데 그렇게 슬퍼 그리고 우셔. 우리 형님은 그런 분이야. 간첩? 절대로 간첩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우리 형님은 전공이 민법 전공학자예요. 자본주의 국가의 사유재산 제도가 근간이 되어 있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권, 물권법 이런 걸 전공한 학자야.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 자본주의하고 가장 갈림길이 어딥니까?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에요. 아니 빨갱이 편 들어가지고 최종길 교수가 빨갱이 김일성 대학 교수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선생님, 중정에서는 그 투신 현장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또 부검에는 입회할 것을 강요했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도에서 부검 입회를 강요했던 걸까요? 투신 현장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다고요? 네, 그때 현장을 보겠다고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니까 이미 다 치웠다고 그랬죠. 네. 그랬는데 이제 부검에는 입회를 할 거를 강요를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공문치사라고 국민들이 알 거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가족을 참여시켜가지고 투신 자살이었다. 가족도 시인했다. 지들 나름대로의 그런 포석을 가지고 우리한테 사체 검시에 입회하라고 그런 거죠. 안 했어요. 우리 형님 돌아가신 거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 이창우 검사라는 놈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 떠나는 길인데 예의상 예의? 다 죽여놓고 무슨 예의? 제 생각이 그랬어요. 지금이 예의 얘기할 때냐? 이 새끼들아 죽이질 말지. 거기 가서 왜 걔들한테 놀아나 줍니까? 니들 마음대로 죽였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북치고 장구치고 니들 마음대로 하라. 그때부터 우리는 싸움이에요. 싸움. 예? 만약 거기서 우리가 들어가서 보고 우리 형님이랑 나랑 들어가서 봤으면은 그놈들이 두고두고 가족도 입회했다. 그 자리에 가긴 했지만 형님 사체 안 봤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우리는. 안 보는 게 우리 이미 그 순간부터 우리 가족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걔들이랑. 안 봤지만 본 거 마냥 각서를 받고 그랬죠. 각서 걔들은 다급하니까 각서라도 받자 하고 받았겠지만 저 그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시대가 돌아와서 정말 공정하게 밝혀진다고 그런 때가 온다고 하면 그 각서 자체가 우리를 억압하고 압력을 넣은 도리어 지들한테 불리한 증거가 되지. 그거 사인했다고 우리가 형이 간첩인 걸 알았다. 그렇게 되리라는 생각은 꿈에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 자신이 있었어요. 때만 오면은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그 중정의 그 요구를 듣지 않았을 때에는 최악의 경우 혹시 이제 선생님도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셨죠? 그랬죠. 그리고 형님 동료 교수들이 있어요. 이수성 교수 특히. 이수성 교수가 그런 거 보고 참는 분이 아니에요. 제일 동료 교수 중에서는 이수성 교수, 백충영 교수, 김유성 그 교수들이 생각났고 법대 생들이 생각났어요. 우리 가족보다는 그분들 그 제자들 그런 생각이 났어요. 간첩단 학원 간첩단 심심치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되면 가족들도 또 가족 간첩단도 많았어요. 어디 무슨 간첩. 심심하면 간첩단이 생겼으니까. 그런 식으로 갔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처음에 부검에 입회하는 조건으로 3가지 조건을 중정에 요구를 하셨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3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제가 제일 두려웠던 거는 형님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그놈들이 자기네가 잘못해서 돌아가시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놈들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고문으로 죽이기까지 하는 놈들인데. 근데 처음에 김석찬 수사관이란 사람을 만났을 때 기자회견 발표문 쓰고 있고 검찰 송치 서류 꾸미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곧 기자회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최종길 교수를 덮어 씌워서 끼워서 발표하면은 그냥 간첩되는 거예요. 그게 시사적으로, 시기적으로 가장 목전에 놓여 있는 일이었어요. 오늘 내일 벌어질 일이었거든요. 왜? 기사회견 발표문 쓰고 있다고 됐으니까. 우선 거기에부터 막아야 되겠어. 그 제일 첫 조건이 니들 형님 뭐 그런 데다가 포함시켜서 뒤집어 씌워서 발표하지 마라. 안 봐도 다 아니까. 내가 남이 아니잖아. 감찰실 직원인데 지들 놀고 있는 거 다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러면 난 우리 형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그러겠다. 그래서 조용히 장례 치르겠다. 그러니까 니네도 침묵을 지키고 우리도 침묵을 지킨다. 그게 첫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후일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때 해외로 밀항을 하든지 망명을 하든지 싸우려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내 산자야 말하라 내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 미완의 망명 그런 소제목의 글이 있어요. 정말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최 교수 아이들 있잖아요. 광준, 희정이 또 사촌들도 있고 걔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유학을 가고 싶으면 유학을 가야 되고 공직자가 되고 싶으면 공직자가 돼야 되고 걔들은 제약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형님은 자기 형님은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 핍박이나 압박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일체 사상관계 기록에 등재하거나 그런 제한을 가하지 말아라. 그게 두 번째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수정 교수, 백충현, 김유성, 서울법대 학생들 형님 죽음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뭐 간첩단을 갖다 또 인혁당 뭐 다 그렇게 죽은 거 아닙니까? 그냥 도표 그려가지고 누가 총책 뭐 누가 뭐 연락책 뭐 그러고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은 간첩단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다칩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서 또 희생자가 나오겠죠? 희생자들이 더 나올 거 아닙니까? 일체 없도록 해라 그런 거. 이걸로 끝이다. 최종길 교수 죽음 하나로 인하프다. 너 뭐? 그게 세 번째 조건이에요. 그랬더니 걔들이 거기다 한 2가지를 더 얹어주더라고요. 막대하게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막대하게. 나는 그 얘기 듣는데 너무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형님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나한테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말도 못 붙이겠죠. 그랬더니 나중에 그 다음에 걔들이 또 하나 제시한 거. 너를 감찰실로 다시 복원시켜서 네 신분을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형 죽인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필요 없다. 그런 거 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부장한테 보고 드리고 결과를 알려주겠대. 그러더니 지금 얼마 있다가 어느 자리에선가 5급 대공수사국장 안경상 현역 검사야. 그님이 나타나더니 선생님하고 손을 내밀어. 이걸 손을 잡을까 말까 그냥 잡아당기면서 한방 쥐새끼처럼 생긴 놈인데 손을 잡았어요. 부장님께서 막대하게 보상한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왔대. 말 같지 않아서 대답도 안 했어. 지들 돈이야? 국민의 세금이지. 나중에 뭐 그런 얘기들 나오더라고.
우리 작은 형이 정보부 사람들한테 최종선이를 감찰실로 복귀시켜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감찰실에 직원으로 다시 복귀되게 된 결에 의문사 준상규명위원회들이 그렇게 조사를 했어요. 뭐 여의도 아파트 세채값을 준다고 했다나 중정애들이. 모르죠. 중정애들이 형은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세태에 좀, 나는 뭐 완전히 졸업하고 특수교육 마치고 실무에 와서 새파란 상대가 안 됐으니까 형이랑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죠. 돈으로 유혹하려고. 근데 무슨 저희 형이 인사청탁했다는 거 아니에요. 감찰실에 복원시켜달라고. 급하네. 그놈들한테, 형 죽인 놈들한테 그런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걸 조사 결과라고 써가지고 저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해서 유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제 나름대로 할 얘기 할 날이 있을 겁니다. 가까운 장래. 선생님, 그 뒤에 중정 간부들이 그 상의한다고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직접 투신 현장에 가보셨잖아요. 그때 네. 현장이 어떤 상태였나요? 예. 그 장성록 대검수단장 방이 2층이에요. 남산 분청사 2층. 그 몇 달 전까지 중정 감찰실 저희가 그 2층에 있었어요. 거기서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을 우리가 썼다고요. 저도 그 화장실을 썼다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걸 비워주고 독립건물 남산 드라마센터 올라가는 남산 그쪽에 있는 독립건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남산 분청사 2층 그거에 대해서는 훤하게 알아요. 어디로 가면 비상계단이 있고 지들끼리 의논하고 했다면서 방을 순간 나갔어요. 그럼 이쪽으로 나갔는데 이쪽 문이 있잖아요. 복도 쪽 문이. 근데 문을 열고 이렇게 싹 복도를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건 뭐 뛰지도 않았어요. 조금 빠른 걸음으로 비상계단으로 해서. 직선거리로 따지면 한 20m 될까? 2층에서 2층 화장실 미치니까 1층이잖아요. 1층 같은 레벨이잖아요. 같은 높이. 바로예요. 근데 계단을 내려가고 돌아서 가야 되니까 40-50m? 순간이죠. 뒷문 열고 딱 갔어요. 10월 19일 날씨가 쌀쌀했어요. 아침입니다. 7층은 없어요. 김치열이가 7층에서 투신 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다 사기예요, 사기. 엘리베이터를 보면 1, 2, 3, 5, 6, 7. 4층이 없어. 미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1, 2, 3, 5, 6, 7. 7층이지만 6층 건물이야. 국민들한테 6층에 떨어졌다는 것보다 7층에 떨어졌다는 게 더 빨리 정말 죽었겠구나. 떨어지면 그것도 일종의 대국민 사기극이야. 그럼 뻔히 알고 내가 몸소 사용하던 층이고 감찰실 보안관으로서 수시로 관리 감독하던 데고. 아침이라서 쌀쌀했죠. 예. 그러면 새벽이야. 현장은 어땠어요? 그러면 떨어져서 돌아가셨으면 피가 흐르고 뼈가루가 떨어져 있던지 무슨 흔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흔적이 있었으면 뭘로 그 흔적을 지우겠습니까? 물 같은 거 뿌릴 거 아닙니까? 그런 물기가 있어야죠. 아스팔트가 그냥 매끈한 아스팔트가 아니라 이렇게 요철이 있는 아스팔트예요. 물기라고는 한 점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깨끗했어요. 올해도 안 봤습니다. 그거 뭐 돋보기 되고 이러고 봅니까? 물기 한 점 없는데, 아무 흔적이 없는데, 거기서 떨어져서 돌아가실 땐 그 자리가 너무나 클리어한데 뭘 더 봅니까? 딱 보자마자 둘러보고 나서 그대로 나와서 택시 잡아 탔어요. 왜? 아침 시간이니까 직원들이 출근하는 택시 타고 정문 앞에 많이들 택시가 내려주고 가고 내려주고 하니까 택시 잡기가 쉬웠거든요. 그냥 나와가지고 택시 타고 그냥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갔죠. 갔더니 그동안에 뭐 지들끼리 연락이 됐는지 모르죠. 최종선이 거기 나타날지 모르니까 뭐 잡아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앞에 딱 가서 택시에 내리려니까 벌써 정보부원님들이 이러고 쳐다보고 올라오더라고요. 내리지 않고 그냥 신호로 다시 갔죠. 정말 광화문으로 나왔어요.
광화문에 동아일보사도 있었고 국회도 있었잖아요. 갈 데가 없었어요. 대사관, 미국 대사관, 소속 대사관은 어딘지 몰랐어요. 진짜 갈 데가 없었어요. 서울대학교 학생들 선동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간첩이. 진짜 그 시절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후세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하고 뭐 한다 하면서 그 시절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소설을 쓰고 있어. 선생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공개된 투신 현장 사진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거 보시고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냥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한참 지나가지고 공개가 됐었잖아요. 난 두 장, 나는 1988년인가? 그때 김상수 검사, 김승훈 신부, 함세웅 신부님, 우리들 60이죠, 60. 노태우 막 정권 들어섰을 때. 그때 할 때 사진 한 장 본 것 같아요. 전 딱 보고서 정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감찰실 보안관은 인원, 문서, 비밀 문서,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대비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장비도 본다 그랬잖아요. 장비. 카메라, 하다못해 프린터, 무전기, 권총, 총기, 리볼버 그런 거 다 점검하는 거야. 정보부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정보예요. 안신 가방먼트. 최첨단의 수사 장비를 갖고 있었어요. 검찰도 그런 장비 없어. 어디 흑색 필름의 흑색 카메라에 천만의 말씀이야. 그런 사건에 사진 한 장 찍고 맙니까? 단 한 장. 선생님, 이제 형수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형수님에 대해서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형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형수님은 인천의 병원집 딸로서 본인이 또 의사셨고요. 착하고 똑똑하죠. 두 아이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얼마나 분하셨겠습니까? 그러나 평생 깨끗하게 열심히 아이들 키우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처음에 형수님한테 형님의 사망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눈물을 안 흘리시고 의연하게 대하셔서 오히려 냉정함을 찾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수기해서 봤는데요. 형님 사망 소식을 전했을 때 형수님 반응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형님의 명예라도 좀 지켜드리는 게 어떻겠냐. 정보부랑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작은 아버지들이 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최 씨 집안에 시집 왔으니까 최 씨 집안 며느리여서 삼촌들 뜻에 따르겠다고 딱 그러시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셨어요. 그때 정말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 가슴 속에 사귀는 그 좀 서리빨 같은 그런 차가운 어떤 이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느꼈습니다. 서리빨 같은 기상이라고 할까? 어떤 오기 같은 건 아니죠. 절대로 약한 모습을 안 보이겠다는 그런 모습을 느꼈어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강인한 분이셨던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장례식 때 풍경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장례식 현장에서요? 네, 장례식 때 중정에서도 개입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그런 식으로 개입을 했는지. 예, 처음에 이제 나도 조건을 제시하고 그쪽도 조건을 제시하고 서로 끌고 땡기는 그런 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죠. 그쪽은 우리가 형님 시신을 모시고 서울대를 학생들한테 노제를 서울대를 들려서 그런 거 좀 있을까 두려워했고 그런 그쪽이 두려워하는 바가 있었죠. 근데 우리는 형님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걸로 해주기로 서로 약속이 됐으니까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히 약속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때쯤에
워싱턴 포스트의 돈 오버더포 기자가 형님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품고 그 양반이 동경특파원인데 왔어요. 우리 형수가 아무 말 안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침묵을 지켜야 고인의 명예를 지킬 수 있다. 서로 양측에 침묵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의문사 진상규명인의 그런 사람들은 돈 오버더포 기자하고 다른 한국 기자들이 막 몰려왔는데 정보부 직원들이 막 차단을 하고 강제로 밀어내고 뭐 그랬다. 안 할 수가 있더라고요. 많이. 한국 기자 콧배기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선생님 그 장례식장 찍은 사진들 저도 이제 처음 보면서 그 사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때 당시 장례식 분위기가 뭐 좀 일반적인 장례식하고는 좀 달랐다고 들었어요. 우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과는 또 다른 시절이라 뭐 장례식에 곡도 하라고 그러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장례식 인부들은 그런 모습을 많이 봤었겠죠. 유교식으로 많이 치르면 곡도 하고 뭐 춘문도 읽고 뭐 그러는 거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이상하게 보인 모양이더라고요. 무슨 장례식이 곡하는 사람 한 명 없냐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하나 없냐고. 그게 그날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장례식이라는 표현 자체가 매장식이라고 그럴까? 그냥 갖다 묻는 나라예요, 그냥. 우리 그때 박춘영이라고 정보부 구기생 내 동기생이 따라왔는데 감찰실 일동 그래가지고 조의금 10만 원 가지고 왔어요. 감찰실 직원 일동. 그건 내가 받았어요. 내가 감찰실 직원이었고 큰 돈도 아니고 그러면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장례식에 다른 장례식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럼 이렇게 내가 내려다보고 이렇게 있으니까 춘영이 내 정규화장 동기생 감찰실 둘이 같이 왔거든요. 예, 살아남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장례식 제대로만 하면 저게 문제겠네. 그래 그랬어요. 살아남는다. 근데 우린 젊으니까 20대니까 우리 형 죽인 놈들 내가 이길 수 있는 건 나이밖에 없다. 젊음, 세월 싸움이다. 그놈들 언제 뭐 기다리면은 때가 올 것이다. 그런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장례식 치르고 4일 후에 그 중정에서 김치열 차장이 간첩단 사건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약속을 어기고 이제 형님을 간접단의 일원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때 좀 심경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배신감을 느꼈죠. 당했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배신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놈들이니 우리 가족들한테 유해가 다시 올 수도 있겠구나. 나의 3가지 약속 그거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뭐 불안감 그리고 절박함. 그날 기자회견이 있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선동고 형님 댁에서 형수 그리고 우리 가족들 어른들 몇 명이서 그 TV 이놈들이 뭐라고 하는지 좀 보긴 봐야 될까. TV 앞에 이렇게 김치열이 떠드는 걸 듣고 있는데 아주 형님을 어마어마한 간첩으로 몰아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놈들이 아주 정말 나쁜 놈들이구나. 믿을 수 없다. 옆에 형수가 계셨어요. 이걸 빨리 뭘 써야 되겠는데 그래서 직물 쇼크도 많이 받았고 뒤로 팍 넘어갔어요. 형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부축하더라고요. 내가 형수한테 훈상이한테 갑시다. 훈상이 그러면 지훈상. 세브란스 병원이거든요. 그러고는 정말 내가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 병실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형님 정보부에 모시고 갔을 때부터 거의 한 잠도 못 잤거든요. 그거 김치열이 발표를 보면서 막바지에 터졌던 것 같아요. 반 시오크, 반 가장 뭐 그런 하여튼 몽롱한 상태에서 형수한테 세브란스 왜 우리 가족들 좀 아프면 다 훈상이한테 갔거든요. 고창조 우리 형수님 평생 주치의들이에요. 내 친구들이 누구라 그러면 금방 알죠. 세브란스 병원으로 간 거예요.
세브란스 정신병동은 선생님의 의사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어떤 이유로 그때 정신병동에 가기로 결정하셨는지. 그때 이제 소련 뭐 거기에 작가들 외신에 이렇게 수용소 군도 솔제니친 뭐 그런 그 외신이 이렇게 나오고 됐어요. 그런 걸 간혹 봤어요. 근데 작가가 말이죠. 교도소에서 갇혀서 그런 걸 쓴단 말이죠. 그게 작가에게는 교도소에 갇힌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제일 안전한 데 아니에요. 더 이상 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도 정신과 병동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없어져 버리면은 원리 잠적을 해서 쓰면은 간첩 동생이 없어졌다고 뒤집어 씌우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 때 와서 쓰고 며칠 몇 날을 써야 돼요. 언제 또 잡혀갈지 모르는데. 그리고 그놈들한테 누가 하나 그냥 뒤로 나자빠져야 이거 또 무슨 불상사 일어나는 거 아니야? 겁줄 수도 있잖아요. 겁줄 수도 그놈들한테. 이런저런 생각을 짧은 순간이지만 정말 주마등처럼 그러면서 그냥 뒤로 넘어간 거예요. 형수가 깜짝 놀라서 부축하길래 형수만 들었어요. 분상이한테 갑시다. 형수 금방 알아들었죠. 그렇게 세브란스 정신병동에서 수기를 작성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심정이 되게 절박하셨을 것 같아요. 절박했죠. 이제 낮에는 의외로 정신병동에 들어가니까 어린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학생, 남학생.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들어온 젊은이들이 꽤 있어요. 내가 그 최연의 미련인가? 그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이 생각나는데 어떤 고등학생이 창밖에 이렇게 창틀에 걸터 앉아가지고 황혼에 그 노래를 불러요. 나의 그 시절을 생각하게 하는 노래죠. 저녁 때 쓰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간호학과가 3학년에 올라가면은 그 수습 간호사복을 입고 처음 실습을 나오는 말이에요. 하루는 간호과생들이 때려 몰려와가지고 나 그 침대 매트리스 밑에 내가 쓴 그거를 막 강제로 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내 숙인데 말이죠. 아마 그 사람들은 그거에 나의 병의 원인이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나 보죠. 내가 어떻게든지 안 뺏기려고 너무 살벌하게 저항을 하니까 섬찟하니까 그냥들 나와요. 뭐 그런저런 일이 있었죠. 그럼 이제 있는데 박춘영이라고 감찰실 그 장례식에 10만 원치 오이금 가져왔다는 춘영이가 계속 면회 와요. 일주일에 한 두 번은 와요. 이렇게 창살이 있죠. 여기 둘이 창살을 보고 그만 출근해. 아무 말 안 해. 또 가요. 그럼 또 한 2, 3일에 또 와요. 그때 출근해. 그러면서 다 쓰고 나왔죠. 그 수기를 마치고 다시 중정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으시는데 여러 가지 있죠. 가장 큰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는 뭔가 하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일이 걱정이에요. 왜? 중정이 이제까지 하는 일이 뭡니까? 대공용의점이 있는 사람들 전부 감시하는 거예요. 직접 감시하던가 경찰을 조정해서 감시시키든 옴치고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 가족이 다 걔들 통제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형수도 들어갈 것이고 형님의 아이들도 성장하면서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족의 전진기지다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앞장서서 우리 가족들 정보부원 얼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뭐 정보부원이 와서 뭐 핍박을 다 거짓말이에요. 피해자 코스프레고 정보부원 코빼기 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그리고 저 성격이 대단해요. 정보부에서 저와 눈이 마주쳐가지고 내가 눈싸움에 져본 적이 없어요. 내가 눈을 내리 까는 순간이 무릎 꿇는 난이거든요. 별명이 최핏대예요. 전혀 없습니다. 기죽고 그러는 거. 최종길 교수 동생이 왜 기가 죽어요? 자랑스러운 사람인데. 만약에 말이죠. 정보부에서 나를 갖다가 뭐 감시하고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상상해요. 정보부에 몸담고 있었으니까 그놈들한테 더 꼬리치고 더 비굴하게 연명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태풍의 한가운데가 고요하다고 그러죠. 정보부 한가운데가 더 고요하다.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고 어떤 놈이 나한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님이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나섭니까? 최종길 교수 동생 목에다 방울 달겠다고 나서는 님이 다 검사애들이 저질리고 간 일이에요. 김치열이하고 안경상이 다 떠났어요. 그 대공수사국 차철건이 변형철이 이런 애들 정보부 안에서 하급으로 보는 인간 백정들이에요. 그놈들을 위해서 누가 정보부 직원들이 내 목에 방울을 달아? 천만에. 그리고 선생님 그 1년이 지나고요. 그 선생님께서 쓰신 수기를 함세웅 신부님에게 맡기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정말 그 시절에 믿을 존재가 아무도 없었어요. 목마르게 내가 기다리는 건 있었어요. 지하신문이 있었어요. 타도, 함성, 대한민국 신문은 아무도 최종길 교수 사건을 얘기하지 않지만 거기에는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당했다. 막 지하철 그런 데서 뿌리고 학생들이 뿌리고 도망가는 거야. 그걸 잡아야 돼. 수십만 명이 도는데 그 신문 박정권 타도 그런 신문이 그게 나오면 그걸 수집해가지고 정교화정 내 후배들이 그걸 정보부에 관계 부처에 돌려. 근데 난 그 배포선에 있지 않았어. 근데 내 후배들은 정교화정 10기, 11기 애들은 내 앞에다 한번 톡 놓고 가. 그리고 손가락에 이렇게 가리켜. 거기 보면 최종길 교수 이렇게 나왔어. 난 진짜 그거 기다렸어. 그게 유일한 위로였어요, 나에. 그랬는데 하루는 국장 보좌관이 막 쫓아가지고 국장회의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갔죠. 6국이에요. 6국 특명수사 모성진 국장인데 과장들 쭉 보셨습니까? 형수님께서 명동성당의 미사에 참석하신 다음에 검은 관을 메고 명동으로 나와서 시위를 선도하신다는데 그럼 내 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까? 그거 참 잘 됐네요. 아니 살인 강도 가족들도 제일이 되면 향 피우고 제사 지내고 그러는 건데 우린 그것도 못했는데 신부님들 해준 테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신분증이 여기 있거든. 여기 이렇게 중정요원 신분증 신사복 위에 핀으로 이렇게 꽂았네. 그냥 국장에 딱 놓으면서 저 형수님 모시고 참석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돌아 나오니까 이 사람아 좀 가만히 있어봐 그러는 거야. 어디 성질 부리지 마. 가만히 좀 있어. 보좌관이 막 앞에서 막 그 전화를 하는 거야. 이 국장 보안정보국장 아니 지금 최종서 씨 지금 여기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명동 성당 시위까지는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라는 거 아니 성당에서 신부님들이 미사하는데 누가 막냐 그냥 그런 정보가 있다고 전파한 거지 무슨 조치도 취해달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국장이 일어나서 나한테 내 신분증 책상에 놓은 거 이렇게 꺼내서 여기다 다시 달아주면서 성질하고는 가더라도 앞에 나서지는 마. 그래가지고 곧바로 형수한테 갔어요. 형수, 광준영 시정이한테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제껏 얘기도 못 해줬는데 매일 아이들한테 직접 알게 해주십시다. 내일 가서 참석하세요. 나는 참석은 안 하고 그 앞에 로얄호텔 그 입구에서 명동성당 쪽 보고 있겠습니다. 형수님 참석했어요. 그냥 확성기로 막 그 최종길 교수 막 그 함세웅 신부 뭐 대신 신부 막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다 들려요. 나 있는 데까지. 명동에 막 울려 퍼져. 언덕길 이렇게 있는데 형수가 광준희 시장이 손잡고 이렇게 걸어 내려오시는 거야. 신자들이 뒤에 쭉 따라오고. 내가 가서 광준희 시장이 손잡고 같이 걸어서 쭉 내려오니까 내려와서 왼쪽으로 이렇게 나가 명동 안으로 들어가면 야래향이란 중국집 있어. 야래향. 우리 작은 형님도 오셨거든. 가족들이 다 왔었거든. 야래향에 갔어. 가족들이 다 앉았어. 그 형하고 나하고는 거기서 배가를 시켰어. 형님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 웃었던 날이야. 그 감격. 정말 그때 정의구현 사자단을 암흑 속의 횃불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암흑 속의 횃불이야. 로마 교황청에서 볼 때 세계의 카톨릭 인구가 다 줄어들고 있어. 근데 저 먼 동방의 조그만 나라 불길처럼 카톨릭 인구가 늘어나는 거야. 이상해. 하나님의 섭리 아닌가. 정의구현 전국 사자단이 핍박받는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준 거야. 절망 속에서 희망을 줬고
암흑 속에 진짜 횃불이었다고. 캐톨릭이 막 새로운 신자가 늘어나는 거야. 교황님이 그래서 한국에 오신 거야. 그리고 이 땅을 갖다가 축복하신 거고. 그때가 그런 시절이라고. 그게 명동성당. 그러니 내가 신부님께 감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신부님은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미련한 성격이 있어요. 누구를 사귈 때 상대방을 이렇게 재고 그러진 않아요. 내가 먼저 열어요. 내가 먼저 열고 그 사람이 열면은 나와 친구가 되는 거고, 나가 열었는데 그 사람이 안 열면은 아닌 거예요. 함신부님한테 다가가는 마음도 이미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저거 안 가리고 그냥 가서 찔러보고 뭐 타진해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거 싼 거, 쓴 거 들고 가서 탁 드린 거예요. 도리어 신부님이 놀랐어요. 신부님이 놀라시더라고. 죄송합니다. 내가 아주 여러 가지로 흥분하고 그렇게 되네요. 자꾸 격앙되게 되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맡겼던 수기가 다시 공개될 때까지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예. 그 1980년대도 공개하실 생각을 하셨었다고 했는데 공개를 못 하셨잖아요. 서울의 봄이 왔죠. 근데 짧았어요. 12.12 사태 일어나고 그럴 때부터. 그런데 절망했어요. 5.18 때. 광주에서 그렇게 공수특구 전단을 시켜가지고 막 죽일 때 박정희는 문제가 아니다. 더한 놈이 나왔구나.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제가. 절망했어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인간 망정들이 나왔는데 우리에게 언제 민주주의가 올까? 정보부 그래서 관두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1988년에 평화신문에 이제 처음으로 그 수기가 공개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 진실을 다시 밝힐 수 있겠구나 그렇게 좀 기대를 하셨었나요? 아니요. 제가 가장 혐오하는 정권이 KT 정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부르기 싫어요. 전두환이가 노태우 6.29 선언 뭐 이러면서 그때 양김에요. YSKT. 김대중이는 대통령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국민들한테 몇 번 선언했어요. 그러면은 김영삼이가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러면 1988년의 대통령은 민주대통령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노태우가 아니라 말이죠. 노태우 60 검찰이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김영삼 민주정부의 검찰이 조사하는 겁니다. 왜 노태우라 정권 60이 태어났습니까? 김대중 씨가 나중에 체인지마인 해가지고 대통령 하겠다고 둘이 쌈박질에다가 노태우한테 정권을 넘겨준 거 아닙니까? 노태우 정권에서 뭐가 밝혀지겠습니까? 난 기대 안 했어요. 그래도 그때 검찰 재수사 때 그 진술 조사 이런 것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셨던 걸로. 했죠. 기회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요. 그걸 밝히려고 했으면 김대중이가 체인지마인하고 그렇게 나와서 정권을 노태우한테 넘기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껴진 거라. 그거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노태우 정권이 계속 이어짐으로 해서 의문사는 계속 일어났고 고문은 계속 일어났고 군대 나가서 젊은이들은 계속 죽었고 만약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 민주정부가 들어섰으면 그런 일이 계속됐겠습니까? 저보고 엉뚱한데 화살을 날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원인은 거기부터 있는 거예요. 뭐 아니나 다를까 이제 검찰 재수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이제 간첩이라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타살, 자살의 증거도 없다. 이렇게 검찰이 좀 발표를 했거든요. 저는 그래도 그만큼이나 했으니 애썼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간첩이 아니야. 간첩의 증거가 없다. 그럼 간첩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살의 증거도 없다. 자살이 아니면 타살이라는 거 아닙니까? 60 검찰이 그 정도 했으면 애쓴 거죠. 더 큰 뭐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래도 선생님 약간 그런 진상은 좀 밝혀졌지만 그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시효가 지났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나는 그게 우리나라의 수준이고 결국은 뭡니까? 진실화해위원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그냥 다 돈 주자는 거 아니에요. 시끄러우니까 그냥 돈 주고 달래자 이거 아닙니까? 돈 주고 달래기 위한 요식행위 아닙니까? 그놈들은 다 훈장받고 백주대낮에 광주에서 수많은 학생 시민들을 총칼로 살육한 그 정권, 그놈들, 고문수사관들 다 용서한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라는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나는 김대중 씨의 정권에서 국민의 여망이 얼마나 컸습니까? 인권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도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노태우 전두환이 청와대를 불러들어서 밥 먹고 희덕거리고 박정희 기념관이라고 박정희 기념관 건립준비위원장이 김대중입니다. 700억 원씩 국고를 지원해주고 그 양반이 김영삼 대통령 되는 거 방해하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의문사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지 않았겠죠. 개인 비방하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의문사위가 제대로 이 과거사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그러면 지금 있지도 않은 게 아닙니까? 의문사위 일기가 있고 일기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나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해서 유감이 많아요. 우선 그 성분 구성부터 여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참여한다는 사람들이 저한테 최종길 교수 사건 진정서라고 작성해가지고 보내온 서한들이 있는데 16장이에요. 16장. 최종길 교수는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라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에 적성국가 잠입탈출죄라는 게 있는데 최 교수가 동백님에 다녀왔기 때문에 바로 적성국가 잠입탈출죄에 적용을 받아서 조사를 받게 됐으니까 그 법은 악법이니까 폐지해야 된다. 최종길 교수는 동생 최종선 씨가 임의동행해서 죽음으로 이끌었으니까 국가보안법에 임의동행 조항이 악법이니까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최종길 교수 사건 진정서에 국가보안법 폐지, 중앙정보법이요, 또 그래서 16장에 16장. 제가 그랬어요. 아니, 딱 두 마디면 되는 거 아니냐? 억울합니다. 우리 형님께서 억울하게 돌아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님께서 억울하게 돌아가 있습니다. 내 조국에서 사랑하는 내 나라에서 이제 좀 밝혀주십시오. 한 좀 풀어주십시오. 두세 마디면 되는 거야. 그럼 나라가 알아서 하는 거야. 무슨 국가보안법이 어쩌고 중앙정보법이 어쩌고 방공법이 어쩌고 지들의 그 목적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최종길 교수는 동백님을 갔다 온 색깔이 붉은한 사람이 돼줘야 되는 거고 이 수십 년 한을 품고 살아온 이 최종선이는 형님을 사지로 이끄는 피도 눈물도 없는 중정 수사관이 돼줘야 걔들이 원하는 대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구성 여건이 성립하는 거예요. 각본을 다 써놓고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쓴 진정서에 나보고 서명하라 해서 보내래. 그것도 최광준이, 최종길 교수의 아들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으로 참여할 놈들이 마지막으로 오늘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제 책이 있어요. 제 유언 고백이 신부님, 수녀님들 손을 거쳐서 정말 가까스로 살아남았어요. 참 기구한 운명이었죠. 근데 이 책 한 권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을 들어보이진 않겠습니다. 책 선전하는 것처럼 보니까. 이 책을 쓰는데 이 원고를 제가 한국으로 보냈어요. 플라피 디스켓을 김정남 선배한테, 정남이 형한테 갖다 드리라고. 전해주기만 하라고. 누구한테 보내느냐? 내 친조카 최종길 교수, 최강준 교수한테 보냈어요. 그 플라피 디스켓을. 작은아버지가 보낸 거 김정남 선배한테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달을 안 해줬습니다.
나는 그 두어 달 후쯤에 이미 김정란 선배가 그 책을 진행하고 있을 걸로 알고 귀국했어요. 귀국하니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신명철이, 유병인이 이런 놈들이 첫날부터 와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가서 진술을 해달라는 거예요. 책을 못 나오게 방해를 하고 그냥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가서 우물떡주물떡 서명받고 요식행위만 갖추려고. 이거 플라피 디스켓이 어디냐? 그랬더니 딴 데가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 출판사 구석에 앉아서 이걸 썼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방해가 참 많았어요. 전 살아오면서 형님 문제와 관련해서 참 피맺힌 경험이 많습니다. 자, 여기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너무 늦었고 여기 밤 12시입니다. 보내 올려야 되겠고.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최종기 교수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께서 최 교수님 사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최 교수님 사건은 아직 안 끝난 사건입니다. 아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들 국가보안법에 접목시켜서 이미 각본 다 써놓고 조사에 임하고 있다는 그 사람들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세력이 있냐. 조남관, 조사 1과장, 의문사의 조사 1과장 조남관. 요즘 뭐 잘 나가더라고. 검찰총장 직무대리도 하시고. 이거 간단히 할 얘기가 아닙니다. 또 사이비 인권변호사. 인권변호사라 그러면서 사실은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는 홀만 인권변호사.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세력? 그냥 김대중 정부가 들었으니까 농공행상으로 한 자리씩 차지하고 들어온 뭐 위원장? 사무국장? 철학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무조건 위에 눈치만 봐. 그런 데서 서로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우물떡 주물떡 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나는 끝까지 주장할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쓸 거고 책을 2권 썼어요. 또 쓸 거예요. 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보상금 받고 그랬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세상이 돈만으로 되는 겁니까? 뭐 고문수사관들은 오죽하면 저한테 연락 와요. 직접 응징하러 가자고. 내가 왜 이러면 나 할 일 있어. 책도 써야 되고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나중에. 국가가 안 하니까. 근데 뭐 세상 일이라는 게 원하는 대로 됩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요. 저희가 여기서 필름을 만들어서 또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 늦은 시간까지 뭐 도와주시는 분까지 해가지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제작팀과의 인터뷰 5번째 방송에서 시간 관계상 공개하지 못하였던 1980년 서울의 봄 당시의 비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는 형수님 전화를 받고 호원동 형수님 댁으로 갔습니다. 저는 당시 중앙정보부 경기지부 인천시 지역조정관 겸 경기도 노사문제 담당 조정관으로 재직 중에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2명의 서울대 법대생이 와 있었습니다. 이수성 교수로부터 사연을 듣고 왔으리라 이미 짐작했기 때문에 누구인지 왜 왔는지 그런 거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그런 일로 누구를 만나게 될 때는 상대방의 이름이나 연락처 같은 거 서로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게 그 살벌하고 엄혹한 시절을 사는 지혜라고 할까? 불문율이라고 할까?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혹시 그러다가 불시에 잡혀 들어가게라도 되면 고문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고문에 못 이겨 다 털어놓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이나 연락처 같은 거 아예 묻지 않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감춰오던 제 유언 수기, 즉 비밀 수기 복사본 그런 여러 자료들을 넘겨줬더니 도대체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서 보관하고 계시냐 탐복하더라고요. 제가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라 안 했습니까? 정보부 복사기에 정보부 복사지로 정보부 안에서 복사한 자료들 이라면서 어때요? 복사기 성능 좋지요? 했더니 피식 웃던 젊은 학생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살다 보니 형님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형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는 날도 오는구나 하는 감회에 젖어 가슴이 먹먹하였고 망감이 교차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며칠 뒤 5월 18일 비극적인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는 참으로 너무도 모진 세월 다시는 그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1998년 그때의 두 학생이 고 최 교수의 추모 사업을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이화여대 법대의 이철수 교수이고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성호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철수 교수는 후에 들으니 지금 현재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01년에 쓴 저의 책 산자여 말하라에서 그분들은 이번에 귀국하면 가장 보고 싶은 분들 중 하나인데 다시 만날 걸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렇게 회고한 바도 있었지만 40년도 더 지난 오늘까지도 아직껏 그분들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1980년 5월 1일자 저의 기록을 민주화운동 사료로 영구 보존 중에 있습니다. 비극적인 5월 18일 광주 민주화항쟁 18일 전인 1980년 5월 1일에 작성된 문서로서 이들 학생들과 운명을 같이 할 결심을 하고 나의 결의와 입장을 밝혀 함세웅 신부님께 맡겨둔 바 있었던 바로 그 기록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이 문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정길 교수 사건, 양심선언, 생산일자 1980년 5월 1일, 생산자 최종선, 기증자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함세웅 신부님. 자막에 보이는 웹 어드레스로 들어가면 누구나 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의 앞부분 일부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80년 5월 1일 저는 오늘 저의 이 수기를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재 고 최 교수의 모교인 서울대에서 일고 있는 고 최 교수 사인규명과 진상 공개 요구가 자칫하면 최 교수 사건과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인물들에 의하여 용공행위로 조작될 우려가 없지 않으므로 저는 고인의 뒤를 따라 생명을 던진다는 비장한 각오 아래 고인의 동료 교수, 제자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하고자 이 수기를 공개합니다. 저는 이 수기를 공개하면서 저의 꾸밈없는 소신과 소망 몇 가지를 밝혀듭니다. 저는 저의 이 마지막 간절한 소망이
존중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최 교수 문제를 거론함에 있어 폭력, 과격한 물리적 힘의 행사를 원치 않으며 지성인답게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이성적 태도로 중후한 여론을 조성 고인의 명예회복하면 전념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유가족은 그 누구보다 더 강렬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며 참된 자유민주주의의 회복만이 나라를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우리 유가족의 제1소망은 고인의 명예회복이므로 이 문제가 정치 문제로 변질됨으로써 받게 될지도 모를 저항은 고인의 명예회복을 저해할 우려가 없지 않음을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유가족은 고 최 교수 사인 규명 및 사건 진상 공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인의 생명이며 소망이었던 제자 및 동료 교수들의 희생이 생길 경우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할 것입니다. 고 최 교수 사건에 대한 우리 유가족의 구체적 소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의 공식 사과 및 고 최 교수에 대한 합법적 명예회복 조치, 관련자 전원 형사처벌, 고인 저서 출간 보장, 고인 장서 서울대 도서관 기증 보장, 고인 추모 행사 및 사업에 대한 완전한 자유보장, 직계 유족에 대한 충분한 보상, 우리 유가족은 상기 소망사항이 완전하게 관철될 때까지 모든 희생을 불사할 것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는 저와 관련하여 8개의 기록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 자신 민주화운동을 해온 민주투사도 아니고 인권운동을 해온 인권운동가도 아닌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과 관련된 기록이 어떻게 이와 같이 여러 개 보존되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온 그간의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이 얼마나 엄혹하고 혹독했으면 그저 평범한 시민에 불과한 보통 사람마저도 이토록 여러 번 생명을 걸어야 했을까 하는 감회를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하는 중요한 계기마다 기록을 작성해서 함세웅 신부님께 맡겨뒀습니다. 제가 저들에게 저항하고 대항하면 그들 저의 형 최 교수를 죽이고 간첩으로 모은 김치열, 안경상 등 고문살인 검사들과 그들의 하수인 중정 고문살인 수사관 김상엄, 차철권, 변영철, 고병은, 안흥용, 장성록 등 저 또한 간첩으로 몰아 제거하려 할 게 불을 보듯 확실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수에 걸려 빨갱이로 몰려 억울하게 죽지 않기 위해서 만에 하나 여의치 않아 죽게 되더라도 저의 입장과 결의 그리고 진상을 유언으로라도 남겨두고자 하면서였습니다. 김정남 이 사람을 보라 211쪽에 실려있는 함세웅 신부님께 드리는 저의 서한에 목숨을 하늘에 걸어야 했던 그 처절한 시절에 제 비통한 신경이 잘 그려져 있기에 여기에 또한 보고드립니다. 이 서한은 제 유언수기, 즉 비밀수기를 1974년 12월 31일에 함세웅 신부님께 비밀리에 전달하고 난 그 5일 후인 1975년 1월 5일에 작성되어진 기록입니다. 천무며 하늘에 기원하기 1년. 이 자료는 우리 가족을 멸망 속에서 구하는 최후의 자료이며 또한 신부님들의 주장을 밑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하나의 자료라도 더 남기고 싶습니다. 치명적인 인격을 가할 수 있도록 저에게 준비의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 나름대로의 준비가 다 끝나서 언제 싸워도 좋겠다는 확신이 생길 때는 즉시 연락을 드리겠으며 준비가 되기 전에 위난이 닥쳐오면 부득이 지금까지의 준비로 싸우겠습니다. 저에게 무기는 생명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당분간은 신부님은 밖에서, 나는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싸워야겠습니다. 언제고 살아있다면 만나 우러러 배울 것이며, 먼저 떠나면 하늘에서 신부님이 하시는 일을 눈여겨보며 격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제작팀과의 인터뷰 5번째 방송에서 시간 관계상 공개하지 못했던 1980년 서울의 봄 당시의 비화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